되는 세금 같은 거 본인이 안 내도 뭐 자식이 대신 내도 되고 형제가 대신 내도 되고 대신 납부가 가능한 대체성 있는 의무지만 돈 내야 될 의무는 대집행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강제징수로 가는 거야. 응? 그래서 자 행정상 강제징수의 자 키워드 첫째 공법상 금전급부의무 불이행. 응? 어떤 의무 이행할 때 쓰는 거냐? 대상이 딱 정해져 있죠? 공법상의 의무, 사법상 돈 갚아야 될 의무는 민사소송으로 가는 거고 공법상의 의무인데 돈 납부해야 될 의무, 요게 대상이다. 그럼 다른 건 문제 없고. 자, 일반법 역할하는 법으로. 왜냐면 국세징수법에서 이제 강제징수하는 절차 정해놓은 거 다른 법률에서 돈 부과한 거 뭐 안 내면 다 이 절차 준용하라고 돼 있어. 그래서 일반법 역할에 국세징수법 밑줄 절차. 국세징수법의 절차를 보면 크게 첫 번째 절 독촉과 체납처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서대로 연결해 보자. 상대방한테 세금을 예를 들면 언제까지 세금을 납부해라. 기한 내 납부를 안 한다. 불이행. 세금 내야 될 의무를 이행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가 대집행할 때 당신은 언제까지 기한을 줄 테니까 그때까지 납부해라. 안 하면 강제로 철거하겠다. 이런 거 계고라 그랬지. 근데 강제징수에서는 내용은 똑같은데 독촉이라는 말로 부른단 말이야. 독촉한단 말이야. 독촉을 했는데도 기한 내에 납부를 안 하면 그 다음 뭐 할까? 재산 압류를 하고 압류한 재산 또 압류해놓고 기다려봐요. 세금 내놔. 근데 일정 기한이 지나도 계속 안 낸다? 그러면 압류한 재산을 팔아요. 매각. 경매로 매각. 그러면 현금으로 바뀌면 거기서 받을 돈 받고 남는 거 있으면 돌려주고 뭐 이런 과정을 할 텐데 청산이라. 여기서 압류서부터 청산까지를 체납처분이라고 부릅니다. 체납처분 절차. 그래서 크게 따지면 독촉과 체납처분이라는 절차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고 조금 세부적으로 하면 독압, 매청, 독촉, 압류, 매각, 청산 절차 이렇게 거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절차 얘기할 수 있지. 독촉과 체납처분. 체납처분은 압류, 매각, 청산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해되죠? 자, 절차. 그러면 이 절차당 하나 보자. 독촉. 우리가 상식적으로 당연히 아는 얘기 뭐야? 한 번 더 언제까지 납부해라 기한을 주고 이행 안 하면 강제 재산 압류 등 하겠다 알리는 행위야. 문서로 알리게 돼 있지. 그래서 독촉 동그라미 1번 상당한 의무 이행 기간을 주고 의무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납부 안 하면 압류 등 들어가겠다. 알리는 문서로서 알리는 행위다. 읽고 지나가면 돼요. 굳이 논점은 없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보면 언제까지 독촉장 발급하게 돼 있고 숫자 시험 나온 적이 있어. 행정기관 납부 안 하면 언제까지 독촉장 발부하래?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내. 10일 내에 납부기한 지난 후 10일 내에 요거 숫자 알아둔다. 독촉장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 정도 하고 넘어갑니다. 뒤로 갑니다. 성질. 독촉하는 조치의 성격은 뭐래? 자, 밑줄 독촉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통지행위. 계고하고 똑같은 성질이야. 대집행 계고하고. 준법률행위적 행정인 통지행위. 그럼 뭐가 돼? 처분에 해당돼서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겠지? 그건 자연스러운 결론일 거고. 근데 두 번째 줄. 이것도 우리 대집행 계고와 마찬가지로 독촉도 여러 차례 행해질 수 있는데 제일 첫 번째 한 독촉만 1차 독촉만 다시 한번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이고 2차 3차 반복된 독촉은 날짜만 연기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1차 독촉만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그 다음에 3번. 4번은 별건 없어. 야, 이게 독촉을 해야 그 다음에 압류 이런 조치. 그 다음 조치들이 적법하게 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야. 독촉 조치를 안 하고 바로 재산 압류 들어가면 어떻게 돼? 절차를 안 거치고 압류 조치를 하게 돼서 압류는 위법이야. 그러니까 4번을 읽고 지나가. 독촉을 해야 이후에 체납 처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세금을 부과해 놓고 이런 징수 조치를 안 하고 몇 년 지나면 이제 세금 징수권 없어지냐면 5년. 세금을 원칙이 5년이야. 5년
부과해놓고 5년 동안 징수 조치를 안 하고 있으면 세금 징수권은 소멸해요. 그런데 5년이 지나기 전에 하루 남겨놓고라도 독촉장을 보내면 어떻게 되지? 우리가 앞에서 보면 소멸시효 중단. 그래서 어떻게 돼? 다시 또 5년의 시간을 또 벌게 되지. 응? 우리가 앞에서 일본에서 소멸시효 제도 배웠잖아. 그러니까 독촉을 하게 되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킵니다. 응?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있고, 자, 5번의 키워드는 반드시 이 재산 압류라든지 이 매각이라든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게 적법이 되려면 뭐를 거쳐야 돼? 절차상 독촉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돼. 근데 독촉 절차를 안 거치고 바로 재산 압류 조치했다면 절차를 안 거친 것에 대해서 위법인데, 위법의 효과는 무효까지는 아니고 취소 사유로 봅니다. 응? 그래서 5번 얘기, 키워드는 독촉 절차를 없이 독촉 절차 안 거치고 압류 처분한 거 절차상 위법으로서 취소 사유로 봅니다. 무효까지는 아니고. 또 꼭 알아두고, 그 다음에 독촉을 했는데도 세금을 계속 안 낸다, 돈을 납부 안 한다, 그러면 그 다음 조치가 이제 압류. 그지? 그 압류라는 건 동그라미 1번, 의무자가 독촉을 받고도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의무자의 재산에 대해 밑줄 사실상 법률상의 처분 금지. 응? 사실상 및 법률상의 처분 금지. 그러니까 사실상의 처분은 예를 들어서 세금 안 내는 사람 텔레비전 압류했어. 그지? 압류 딱지 붙여놨어. 근데 어떻게 돼? 갖다 버리지도 못하게 하고, 응? 왜? 그 부수지도 못하게 하고, 응? 그대로 보존시키는 겁니다. 응? 또 누구한테 파는 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법률상의 처분도 금지야. 응? 그래서 사실상 법률상 처분 금지, 이게 키워드야. 그래서 강제로 보존하게 만드는 조치입니다. 사실상으로나 법률상으로나 처분 금지. 자, 동그라미 2번, 압류행위의 성질, 법적 성질 뭐라고? 권력적 사실행위. 그러면 논리적으로 권력적 사실행위는 뭐야? 처분에 해당. 응? 그래서 압류 조치에 대해서도 상대방은 승복 못하면 위법이라고 행정소송으로 싸울 수 있게 됩니다. 응? 압류 조치는 권력적 사실행위 소송의 대상인 처분.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포인트는 뭐야? 압류할 수 있는 재산. 응?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은 누구 재산이래야 된대. 밑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은 누구 재산? 의무자 소유 재산이어야 한다. 응? 이게 핵심입니다. 의무자 소유 재산, 이게 가장 핵심. 그리고 그 옆에는 금전적 가치가 있고 양도적 사고팔고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서 재산의 종류는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무슨 저작권, 발명권 같은 특허권 같은 지적재산권. 응? 요새는 무체재산권이라고 안 그러고 지적재산권이라고 그러지. 무체재산권이라는 용어는 이제 우리가 재산으로서의 어떤 외형적인 형체가 없는 걸 일컫는 건데, 요새는 지적재산권이라는 말을 많이 써. 응? 그런 것들 다 압류 대상이 됩니다. 자, 핵심은 의무자 소유에 속하는 재산이야. 응? 법이 그래놨어. 그러면 반대로 이제 뒤집어 얘기하면 세금 부과받은 세금 납부해야 될 의무자 소유의 재산이 아닌 재산은 압류할 수 없게 되는 거지. 바로 이런 점을 법이 이렇게 해놨다는 걸 노려서 고의로 세금 안 내는 자들은 어떻게 해놔? 자기 앞으로는, 자기 이름으로는 재산 하나도 안 해놔. 그죠? 집이니 땅이니 자동차니 다 자기 이름으로 안 해놔요. 다 다른 사람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놔. 그죠? 그래놓고 법대로 하시오 이래. 응? 참 문제지. 그죠? 그러면 결국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돼 있는 재산이 실제는 이 세금 안 내는 사람, 이 사람 소유 재산, 이걸 밝혀내야 그 재산을 압류해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거야. 그지? 쉽지가 않지. 그지? 하여튼 그렇게 법망을 그렇게 피하는 사람들이 많아. 응? 어쨌든 의무자 소유 재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다만 이 법에도 눈물이 있다. 응? 그래서 최소한 먹고 사는데 최소한의 것은
압류를 못하게 해놨습니다. 법으로 금지. 응? 생필품 있잖아. 응? 그래서 법에 보면 뭐 최소한 3개월 동안 먹을 쌀, 식료품, 응? 이런 건 압류 금지. 응? 그 다음에 뭐 애들 뭐 교복, 책상, 응? 뭐 교재 이런 거. 또 그 사람이 일상생활하는데 필요한 가재 도구, 응? 이런 거는 압류를 못하게 금지시켜놨어요. 응? 또 그 사람이 직업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도장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도 압류 못하게 해놓고 족보 같은 것도 압류 금지 대상. 그래서 법에는 압류 금지 대상 목록이 한 열 몇 가지가 쭉 있어요.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둘째 줄에 보니까 둘째 그때 세금 안 내는 자, 체납자의 최저 생활 보장, 생업 유지 등을 위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재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면 생활 필수품은 압류 금지 대상으로 정해져 있다 이런 정도로 알면 돼. 응? 그런데 그 바로 넷째 줄, 예를 들면 임금, 그치? 임금 월급은 압류 금지야? 절반은 압류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그러니까 금지는 아니고 제한을 하는 거야. 싹 압류해버리면 월급 싹 압류해버리면 그 사람 어떻게 식료품도 사고 사나, 그죠? 그래서 2분의 1까지만 제한. 그러니까 이제 압류가 절대 금지되는 재산 종류가 있고 압류는 가능한데 2분의 1까지만 압류할 수 있게 돼 있는 재산. 월급 같은 거는 2분의 1까지로 제한이 돼 있다. 이런 정도, 그지?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거기 뭐 특별하게 우리 9구까지 선생 잘 안 나오는데 9번 항목 보자. 9번 항목 보니까 압류의 효력은 압류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 법정과실에 미친다. 이렇게 한 줄 압니다. 여기서 천연과실은 예를 들면 가축의 새끼, 응? 또 법정과실은 뭐 통장의 이자 이런 정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법에 쓰는 용어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그 재산으로서 가축을 압류를 했어. 응? 그지? 근데 압류할 때는 새끼 뵌 줄 몰랐지. 응? 가축을 압류했는데 압류한 뒤에 새끼를 낳았어. 그럼 새끼도 압류한 거냐? 하는 거지. 그지? 근데 새끼도 압류한 거로 보는 거야. 응? 그 다음에 어떤 사람 예금 통장을 압류했는데 나중에 거기 돈이 들어있으니까 은행에서 이자가 이제 부터 지급되던 그 이자도 압류한 거로 치는 거야. 응? 그런 법정과실이라는 게 뭐 이자 같은 거야. 응? 그것도 압류한 거로 친다. 이렇게 보면 되고. 뭐 그렇게 하고. 자, 오른쪽에 가면 10번 항목이 있어. 세무서장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압류했던 걸 즉시 해제해야 한다. 어떤 때 압류 해제해야 될까? 응? 아니 세금을 냈다든지, 그치? 세금을 냈다든지 그러면 압류를 해줘야 돼. 납부를 했다든지, 그치? 그 다음에 뭐 그런 경우고. 그 다음에 11번은 세무서장은 다음에 원해야 되는 경우는 압류를 해제할 수.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의무사항은 아니고 끝말이 뭐로 돼 있어? 해제할 수 있다지. 그러니까 10번은 해제해야 한다고. 응? 11번은 해제할 수 있다고. 그 차이가 있지? 그래서 해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재량상. 응? 그런 것이 있죠. 자, 그렇게 좀 구분해서 한 번은 읽어두고요. 자, 판례로 갑시다. 판례로 보니까 판례 알아보기 1번. 1번 판례 보면 아까 법이 누구 재산 압류할 수 있게 해놨다 그랬지? 세금 안 내는 의무자 소유 재산만 압류할 수 있게 돼 있지. 그러면 1번 판례 핵심은 의무자 소유로 된 재산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재산. 이거 뭐야? 제3자 소유 재산이라고 하고 있지? 다른 사람의 재산을 압류한 거라면 그건 뭐야?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을 압류한 거라서 위법이고 효력은 뭐래? 무효래, 무효. 포인트가 무효. 응? 무효. 그 다음에 2번 판례 특히 중요한데, 자, 재산을 압류할 때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납부 안 하고 있는 세금은 100만 원이야. 응? 근데 100만 원인데
그러면 그 재산을 압류할 때도 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이제 압류를 해서 재산 팔아 넘기면 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나올 그런 만한 재산 있으면 그거 압류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걸로도 충분한데 오히려 막 엄청나게 더 비싼 재산, 막 1억짜리 재산을 압류한 이러면 비례 원칙에 위반되는 거죠. 과잉이지. 응? 그런데 여기 2번 읽어보면 재산을 압류할 때 그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세금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압류를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이거잖아. 이거 약간 극단적인 얘기지만 어떤 사람 재산을 압류하려고 갔는데 그 집에 가치가 나가는 재산이라고는 없어. 응? 라면에다가 그냥 냄비뿐이 없어. 응? 압류할 만한 재산이 없어. 근데 딱 하나 그 사람 안 내고 있는 재산이 100만 원이야. 예를 들어. 근데 벽에 그림이 하나 걸려 있는데 그 집에 뭐 옛날 갑으로 내려오는 거래. 근데 그게 무슨 고려 시대 무슨 그림인데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야. 막 한 10억짜리 그림이야. 응? 그럼 안 내고 있는 세금액은 100만 원이지만 압류할 만한 재산이 10억짜리 그림밖에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10억짜리 그림을 압류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그것만으로 무효라고 말할 수는 없지. 바로 그 점을 얘기하는 거야. 징수해야 될 금액과 압류한 재산 간의 차이가 크게 난다는 이유만 갖고 바로 위법이며 무효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응? 그거는 이제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봐야 되겠지. 충분히 다른 재산 압류할 수 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세금 징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걸 압류했다. 그러면 위법이 될 거야. 그치?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2번 이해됐지? 3번은 우리가 행정위 하자 공부할 때 했던 거다. 그치? 세금 부과가 어떤 법에 따라 세금 부과를 했고 세금 부과가 난 이후에 세금 부과하도록 한 법률위원이라고 결정됐다. 그치? 그러면 세금 부과 조치는 중대한 하자가 있으나 세금 부과할 당시를 기준으로 명백하게 위법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세금 부과 조치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로 본다. 그런데 세금 부과하도록 한 법률이 위헌이라고 선언이 난 이후에 세금 부과했던 거 징수하기 위해서 강제 징수 절차 들어가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그는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을 실현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는 허용될 수 없고 만약에 행정기관이 강제 징수, 체납 처분 들어갔다면 무효다라는 판결. 이미 공부했어요. 행정의 하자 부분에서. 응? 그래서 여기에 키워드는 위헌으로 선언난 이후에 뭐 하는 거야? 응? 체납 처분하는 거지? 응? 둘째에서 끝에, 그치? 그 위헌 선언한 이후에 체납 처분하는 거니까 그거는 무효입니다. 응? 이미 한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4번 판례는 뭘 의미하냐면 바로 위에 압류 해제해야 된다,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잖아. 그러니까 10번과 연관된 겁니다. 응? 그래서 세금 부과하도록 한 근거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난 이후에는 어떻게 돼? 체납 처분 하는 거는 무효라고 한다 그랬잖아. 응? 그 3번 판례에서 따라서 그 4번 판례의 넷째 끝에 보면 세금 부과 및 체납 처분 절차의 근거 법령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내려져서 후속 체납 처분을 진행할 수 없어서 체납할 세금액에 충당할 가망이 없게 되는 등으로 압류의 근거 상실,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 이것도 필수적으로 압류했던 걸 해제해야 되는 사유다. 응? 이게 핵심이지. 그래서 압류 해제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행정기관이 거부한 건 위법이다. 이렇게 그러네요. 필수적으로 압류 해제해야 될 사유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응? 그 위에 법 규정의 10호에 10번 항목에 해당되는 거죠. 즉시 압류를 해제해야 될 사유에 해당한다. 응? 그러니까 해제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거부한 건 위법이다. 이런 얘기지.
다음에 5번 판례도 공부해야 됩니다. 5번은 자, 두 번째 줄에 고지한 세금액이 납부된 경우는 세금이 납부되면 압류해놨다가 세금을 납부하면 압류를 해제해 줘야 된다. 응? 그렇지만 세금을 냈으니까 압류를 해제해 주기는 해야 되는데 압류했던 처분이 원래부터 위법인 건 아니잖아. 응? 그래서 납부했다는 이 사실이 있다고 하여 압류 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응? 압류를 해제해 줘야 되는 거지. 납부를 하면 압류를 필수적으로 해제해 줘야 되는 것이 뿐이지 압류 처분이 당연히 무효인 건 아니다. 세금 냈다는 이유만으로. 응? 무슨 뜻인지 이해돼요? 세금 냈다 그러면 행정청은 압류를 해제해 줘야 되는 것이지 압류했던 게 자동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지. 응? 자, 다음 페이지 6번도 알아둬야 됩니다. 6번은 저 앞에서 소멸시효 중단할 때도 나왔던 판례인데 자, 세금을 부과받고 납부를 안 하니까 독촉을 하고 재산 압류를 하러 들어갔어. 응? 그래서 그 상대방의 뭐 사무실이나 집에 가서 압류할 만한 재산이 있나 찾아봤어. 근데 압류할 만한 재산을 못 찾았어. 그래서 뭐야? 압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어. 그랬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이 세금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안 하고 방치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야. 압류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세금 징수권 행사를 위한 어떤 조치를 안 하고 방치한 건 아니다. 따라서 뭐야? 압류의 효력이 압류한 조치를 봐서 국가의 세금 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인정된다. 응? 자, 6번 판례에 세무공무원이 세금 안 내는 자를 수색하고 했으나 압류할 목적물을 찾지 못해서 압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어. 응? 그랬다 하더라도 결론은 뭐야?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인정된다. 그러니까 뭐야? 국가의 세금 징수권 다시 5년의 시간을 또 벌게 되는 거야. 응? 그죠?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가 포인트야. 압류 목적을 달성 못했어도 압류. 그 다음에 뭐야? 7번. 압류 처분의 성격은 권력적 사실행위로 본다 그랬지? 압류 조치도 행정 처분이다. 응? 그러므로 셋째 줄에 압류 처분이 있었고 또 압류했다는 것을 이제 법원의 등기부 등본에, 응?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걸 압류했나 보지? 땅이나 건물을. 그러니까 토지 등기부 등본, 건물 등기부 등본에 이 사람 재산 압류했다는 사실까지 신청을 해서 법원에 등기까지 맞춰놨대. 그지? 압류 등기까지 돼 있대. 이런 경우 셋째 줄 읽어보자. 압류 등기가 말소된다고 해도 압류 처분이 외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처럼 존재하는 이상 그 불안과 위험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압류 처분이 있었고 그에 따라 압류 등기까지 다 맞춰져 있다 하더라도 압류 처분이 위법이면 압류 처분 무효로 확인해달라고 소송할 이익이 있대요. 이거 중요. 응? 자, 관련 판례도 공부했고 그 다음에 압류를 맞췄다. 압류까지 해놓고 좀 기다린단 말이야. 응? 기다려봤는데도 세금을 계속 안 낸다. 그러면 어떻게 돼? 파는 거야. 압류한 재산을 파는 거야. 자, 매각하는 거.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통화, 현금을 제외하고 압류한 재산을 파는 행위입니다. 읽고 지나가고 동그라미 2번 중요. 파는 방법, 매각하는 방법, 원칙 무슨 방법으로 팔게 돼 있어요? 응? 쉽게 말하면 경매로 팔게 돼 있단 말이야. 우리 공공기관이 경매하는 것을 공매라고 부릅니다. 응? 매각하는 방법은 말하면 경매로 파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이제 뭐 이게 쉽게 보관하기 어렵거나 쉽게 부패할 우려가 있다는데 이런 거는 뭐예요? 경매로 안 팔고 특정 업자한테 계약 맺고 팔 수 있다는 거야. 응? 수의 계약으로 하는 건 예외. 그래서 매각 방법에서 원칙이 공매, 예외적으로 수의 계약 방법으로 팔 수도 있다.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그냥 읽고 지나가. 세무서장은 예를 들어서 미술품 압류했다. 그림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거는 이제 세무서장은 잘 모르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이제 영어로는 캠코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위임을 해서 위탁을 해서 경매를 위탁할 수도 있다. 이거 읽고 지나가. 자, 그 다음에 다 넘어가세요. 넘어가고, 아유. 예, 5번은 참고로만 읽자. 응? 참고로만 읽으면 세무공모는 압류한 재산 경매로 팔 때 그 공무원이 내가 사겠다 하고 경매에 그 참가할 자격을 안 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체납자 직접적 간접적으로 압류 재산을 살 수 없다. 응? 경매에 참가해서 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자, 6항과 관련돼서 공매 통지란다라고 나오는데 그냥 읽고 지나가. 이때 판례에서 중요해. 세무서장은 즉 매각을 하려면 어떻게 돼? 공매를 하려면 그 재산 압류된 자에게 당신 기다려봤는데도, 압류해놓고 기다려봤는데도 계속 세금을 납부 안 하고 있으니 당신 재산을 공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고 통지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규정상 읽고 이런 거를 줄여서 공매 통지라 그러는데 조금 이따 판례에서 나올 거야. 응? 자, 마지막 6, 7항. 자, 공매행위 자체는, 이거 중요하다. 공매, 이거 매각. 매각 중에 공매행위는, 공매는 강제로 상대방 그 국민의 재산을 강제로 팔아넘기는 겁니다. 재산권 가진 자의 권리 변동을 가져오는 거죠. 공매는 처분, 행정소송 대상이야. 공매는 처분이야. 강제로 파는 거. 그런데 요 사이에 매각하기 전에 뭐 하게 돼 있지? 이 압류한 재산 공매하기로 결정했다. 상대방 압류된 자에게 아까 알려주게 돼 있잖아. 그걸 뭐라고 부른다? 공매 통지. 응? 자, 그래서 이 동그라미 7번에 두 가지로 온 거예요. 공매행위 그 자체, 공매행위 그 자체, 공매행위는 처분. 그러나 공매 처분을 하기 전에 두 번째 줄 끝에 공매 사실의 통지, 공매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의 통지, 이걸 줄여서 공매 통지는 처분이 아니다. 일단 결론. 응? 오른쪽에 판례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판례 1번 보면, 판례 1번의 핵심 단어는 공매행위 그 자체 성질을 말하는 겁니다. 공매는 뭐라고? 공권력 행사로서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응? 이게 나타났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끝에 공매에 의해서 그러니까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받아 재산을 매수한 자 있지? 공매에 의해서 재산을 매수한 자는 공매 처분이 나중에 위법이었다고 취소돼 버리면 이 사람 어떻게 돼? 자기 매수했던 자산 다 원상으로 돌아가는 거거든. 응? 매수했던 자는 나중에 공매 처분이 취소됐을 때 그 취소한 행정청이 공매 처분 취소한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싸울 자격이 있다. 응? 1번 판례 두 가지입니다. 공부해야 될 게. 공매행위 자체의 성질은 처분이다. 두 번째, 그러니까 공매행위를 해서 경매에 참여해서 자기가 제일 높은 가격을 써내서 낙찰받아서 재산을 매수하게 됐던 자가 나중에 공매 처분이 취소돼 버리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잖아. 원상복구돼야 되니까. 그렇지? 그럴 경우 공매 처분 취소에 대해서 소송할 이익이 있다는 거야. 응? 두 번째 포인트. 그렇지? 그 다음에 2번의 핵심 단어는 공매 통지야. 공매 통지. 응? 셋째 줄 앞머리. 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기로 결정한 거. 이건 행정주의 내부에서 결정에 불과하고, 이렇게 기다려봤는데 세금 안 내니까 이 사람 재산을 공매해야 되겠다고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그 결정했다는 사실을 의무자한테 통지하는 거. 여기 핵심 단어는 공매 통지로. 공매 통지 뭐야? 응? 결국은 당신 재산을 공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데 불과한 거야. 정보 알려주는데. 응? 그러면 상대방은 뭐야? 내 재산 진짜로 매각한다고 공매한다고? 이거 원치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 뭐 어떻게 해서든 돈을 구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자
공매하기로 했다라고 결정났다는 걸 통보해주게 돼 있다는 거지. 응? 그래서 이거는 절차적인 요건이긴 하지만 그냥 공매하기로 결정났다는 사실을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일 뿐, 이걸 알려준다고 해서 아직 상대방의 재산권에 아무런 변동이 일어난 건 없어요. 그 공매 통지는 처분이 아닙니다. 응? 마찬가지로 2번, 3번 똑같습니다. 자, 3번.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압류한 부동산을 인터넷을 통해서 재공매하기로 한 결정도 처분이 아닙니다. 응? 아까 똑같아. 2번하고 3번 똑같은 거예요. 야, 재공매한다는 결정이 뭐겠어? 압류한 재산을 경매로 내놓겠다고 해서 경매로 내놨어. 근데 아무도 살려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사겠다고 가격 써내는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 이런 경우를 유찰된다. 유찰. 그치? 그러면 이제 한참 기다렸다가 나중에 이제 가격을 다운시켜서 다시 내놓습니다. 그게 재공매야. 응? 그럼 이 재산 다시 재공매해야 되겠다. 응? 이렇게 내놓는 거지. 응? 그리고 재공매하기로 했다고 또 통보 또 해준단 말이야. 그치? 의무자한테. 그럼 여기도 세제줄에 공매 통지 역시 똑같은 얘기 하고 있잖아. 응? 그래서 3번 판례에서는 자산관리공사가 인터넷을 통해서 압류한 재산 재공매하기로 한 결정 자체도 조직 내부적인 결정일 뿐 아직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아무런 변동이 없다. 처분 아니다. 2번, 3번 같은 이치로 묶어요. 4번, 5번이 다 같은 얘기다. 공매 통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응? 자, 응? 그거는 자, 여기서 4번에 보면 어떤 압류한 재산을 강제로 파는 공매라는 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법에서 뭐 하게 돼 있어? 공매하기로 결정했다. 너 압류한 재산 공매하기로 결정했다고 의무자한테 문서로 통보지 해주게 의무로 대해놨다고.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절차적 요건이야. 그래서 키워드 따라 공매 통지는 응? 두 번째 끝에 법이 정한 절차적 요건이다. 응? 그렇기 때문에 셋째 줄 최종 공매 처분을 하면서 그에 앞서 공매 통지를 안 했거나 공매 통지를 했더라도 적법하지 않게 했다면 공매 처분은 어떻게 된 거야? 절차를 제대로 안 지키고 한 게 되지. 공매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 되어서 공매 처분은 위법하게 된다. 이해되지? 근데 거쳐야 될 절차인데 순서상 공매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공매 처분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공매 통지를 안 했거나 제대로 적법하지 않게 하고 공매 처분하면 절차를 안 거치게 돼서 공매 처분은 위법이 된다. 다만 여기까지는 위법이 된다 그랬는데 이때 5번을 보면 다시 한번 공매 통지는 공매 처분이 적법하게 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이지만 무효까지 되는 건 아니라 그랬지? 네? 4번, 5번 묶어보면 핵심은 그거잖아. 공매 통지를 제대로 안 하고 공매 처분했다면 공매 처분은 절차상 하자 있는 것이 돼서 위법이 된다. 그런데 그 위법의 정도는 무효까지는 아니고 취소 사유다. 이런 얘기잖아. 무효까지라고 할 수는 없다. 응? 그래서 5번은 무효까지 되는 거는 아니다. 위법이지만 무효는 아니다. 그러면 뭐야? 취소 사유란 얘기지. 응? 그렇지? 예, 그래서 여기까지 잘 중시. 그 다음에 6번. 6번은 뭘 의미하냐면은 공매 예정 가격 나오지? 응? 공매 예정 가격이란 건 경매로 처음에 내놓는 가격.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어떤 사람 세금 안 내갖고 그 사람 뭐했어? 무슨 도자기를 압류했어. 그지? 그래갖고 이제 이거는 이렇게 알아보니까 한 100만 원짜리 되는 가격이다. 그래갖고 이제 100만 원에 내놓은 거야. 경매로. 응? 근데 살려는 사람들이 없거나 아니면 사도 100만 원보다 싸게 사겠다는 거야. 응? 그래갖고 최고 가격을 써낸 사람이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원래는 이게 뭐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이 재산 압류돼서 이제
압류한 재산이 경매당한 사람이 자기 소장하고 있던 도자기는 1,000만 원 나가는 도자기라는 거야. 응? 실제 1,000만 원짜리 도자기라는 거야. 근데 압류한 행정기관이 얼마에 내놨느냐? 300만 원에 내놨어. 경매로. 응? 그래갖고 300만 원 내놓으니까 누가 A가 사겠다. 300만 원에. 그랬더니 또 B가 나는 400만 원에 사겠다. 뭐 C가 나는 500만 원에 사. 그래가지고 신청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갖고 최고 높은 가격으로서는 C에게 500만 원에 낙찰됐어. 그럼 500만 원이 이제 팔린 거야. 응? 근데 원래 그 재산 압류당한 도자기 소유자였던 사람은 이거 1,000만 원짜리 도자기인데 왜 500만 원에 내놨느냐 이거지, 경매로. 그래갖고 300만 원에 내놨느냐 이거지, 낮게. 그래갖고 이거 내가 500만 원밖에 못 받았잖아. 응? 이거 위법이다. 왜 이렇게 싸게 내놨냐 하고 문제 삼은 거야, 그치? 그런데 그렇다 그래도 그것만 갖고 이 공매 처분이 위법이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 야, 공매의 성격이 뭐야? 경매의 성격은 싸게 내놓는데 실제 그 물건의 가치가 되게 높은 거다. 그러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높은 가격으로서 낙찰받으라고 노력할 거 아니야. 실제 이게 1,000만 원짜리 가격이 나가는 거라면, 응? 300만 원에 나왔다. 너도 나도 나 400에 사겠다, 500에 사겠다 막 해가지고 뭐 1,000만 원에 사겠다, 1,100만 원에 사겠다. 이게 높은 가격을 제시할 거 아니냐. 그렇다면 뭐 싸게 내놨어도 그만한 가치에 낙찰됐을 거다. 응? 근데 싸게 내놨는데 뭐 조금밖에 가격을 안 부르더라. 그래서 낮은 가격에 낙찰됐다 한다면 그거는 현재 시장 가치가 그 정도밖에 안 나간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경매제도의 특성 이런 거 고려한다면 행정기관이 압류한 재산을 좀 예전 가격, 팔 가격을 낮게 해서 내놨다 하더라도, 그죠? 경매의 특성상 높은 가격에 팔릴 수도 있는 거고, 응? 하다. 이렇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경매 예전 가격을 실제보다 저렴하게 내놨다 해서 그래서 좀 싸게 팔렸다 하는 것만으로 공매 처분이 바로 위법하게 되는 건 아니다. 응? 그 공매 예전 가격을 낮게 내놨기 때문에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경매가 되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안에서만 위법이 될 수는 있어도 공매 처분이 단지 좀 낮은 가격으로 내놨다 하는 것만으로 바로 경매 처분이 위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응?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7번 넘어가도 되고, 그 다음에 8번은 8번까지는 안 해도 돼. 자, 6번까지 해서 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절차. 자, 재산을 압류해서 팔았어. 경매로 팔았어. 그러면 이제 현금이 됐을 거 아니야? 현금으로 바뀐 것 중에 받을 세금에서 받을 거 받고, 응? 그래도 남는 거 있으면 원래의 재산 소유자한테 반환해집니다. 응? 그런 과정을 청산이라고 한다. 이때 청산의 포인트는 동그라미 2번. 여기서 이제 떼는 순서 있어. 응? 맨 처음에 못 뗀대. 응? 체납처분비를 먼저 뗍니다. 응? 체납처분비가 뭐야? 응?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재산 압류해서 팔았는데 100만 원에 팔렸어. 응? 현금으로 100만 원이 있어. 그럼 여기서 뭐냐? 압류하고 경매하는 데 들어간 비용 있지? 행정기관이 압류하고 경매하는 데 들어간 비용. 그게 뭐야? 체납처분비라는 거야. 압류하고 경매하는 데 들어간 비용. 압류, 경매 비용. 응? 이거 30만 원이다. 그러면 이거 먼저 빼고. 그치? 그 다음에 원래 받을 세금이 50만 원이었다. 응? 그러면 그 다음에 국세 50만 원 빼고. 응? 그러면 100만 원 확보된 것 중에 30만 원 먼저 빼고 50만 원 빼고 그 다음에 이자, 연체 이자 20만 원. 응? 그래서 이 순서라 된다. 체납처분비, 국세, 가산세. 응? 순서, 빼는 순서. 지금 내가 든 사례는 가산세가 10만 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그러고도 남잖아. 100만 원 중에 체납처분비 빼고 본래 받을 세금 빼고 가산세 10만 원이다. 이 다 빼도 10만 원 남네? 남을 때는 뭐 빼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지? 그렇지?
남는 10만 원은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모자라면 어떻게 돼? 압류해서 팔은 돈 중에서 체납처분 빼고 본래 받을 세금도 모자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그 모자랄 때는 이 빼는 순서가 중요한 거지. 응? 자, 어쨌든 동그라미 2번 순서가 중요합니다. 체납처분비, 국세, 가산세 순서예요. 응? 그 순서를 어그러뜨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방가로 5번은 체납처분의 중지유예 제도라고 있는데 특별한 건 없고 같이 읽고만 지나갑니다. 1항을 보면 자, 재산을 압류해서 이 체납처분이 압류부터 하잖아. 재산을 압류해서 경매로 팔아봐야 뭣도 안 나오게 생겼어. 압류 경매 비용도 못 건지게 생겼어. 그럼 이거 계속 할 필요가 있어? 할 필요 없지. 그때는 이 진행을 중단한다는 얘기야. 할 필요 없으니까. 그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성실한 납세자일 경우. 그지? 성실한 납세자인데 우리 전에 되어 있어. 성실한 납세. 확약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성실한 납세 기업이 있는데 중소기업이 있는데 아이고 코로나로 일시 불황, 세금을 못 내고 있다. 그죠? 그래갖고 세금 부과했고 세금을 안 내고 있어. 독촉까지 했어. 그러면 이제 독촉까지 했으니까 이 압류, 재산 압류 이런 거 조치할 수 있는 요건은 다 갖췄어. 하지만 이거 일시적인 성실한 납세 기업이었고 일시적인 경기 불황으로 못 내고 있는데 그 재산 뭐 공장이나 기계 다 압류해서 경매로 팔았고 세금은 거둘 수 있다 쳐도 기업 하나 망하는 거잖아. 그러면 고용도 문제가 생기고 그지? 그래서 이런 성실한 납세 기업일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는 요건까지는 다 갖춰졌지만 1년 동안은 압류를 안 하겠다. 이런 걸 유예시켜 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나중에 유예 줘가지고 사장과 직원들이 합심해서 불황을 극복하고 나중에 정상화되면 세금 밀린 거 내고 기업도 유지되고 그지? 그런 건 고려해서 그런 얘기 읽고 지나갑니다. 자, 네 번째 불복 및 구제 중요한 부분이야. 자, 지금까지는 행정기관이 세금 공법상에 돈 내야 될 의무 이행 안 하면 강제로 이런 절차를 밟아서 징수한다 그랬잖아. 근데 국민의 입장, 상대방 국민의 입장에서는 행정기관이 이렇게 막 세금 부과한 것부터 해서 안 낸다고 독촉 압류 매각 막 이런 강제로 경매하고 이런 조치에 위법이 있다. 나 승복 못해 하고 싸우려고 한다. 그럼 우리가 배웠어. 독촉 준 법률행위적 행정위원회에서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 독촉 조치에 대해서 90일 지나기 전에 취소해달라고 소송하면 돼. 압류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 압류 조치 위법이다 그러면 소송하면 돼. 매각 중에 강제로 매각하는 공매, 그지? 행정처분이야. 공매처분 취소해달라. 행정소송하면 돼. 각각의 행위에 대해서 다 소송하면 돼요. 그래서 자, 불복 및 구제 행정소송할 수 있는데 근데 행정소송 바로 못 가게 돼 있어요. 세금에 대해서는 특히 국세. 그래서 자, 방가로 1번에 뭐라고 돼 있지? 자, 동그라미 1번 보자. 우리 국세기본법은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어서 조세, 국가의 세금 부과에 조세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국세기본법이 적용된다. 1번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국세기본법, 행정심판법 적용 배제.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해서는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 신청을 하고, 근데 이의 신청은 의무적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또 국세청장에게 심사 청구를 하거나 조세 심판원장에게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 순서로 내려보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세무서장이 과세 처분했다. 또는 독촉 압류 이런 체납 처분한다. 그럼 세무서장이 한 거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이의 신청? 세무서장한테 이의 신청할 수도 있고 지방국세청장. 그보다 상급기관인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 신청. 그러니까 여기다가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 에게 뭐 할 수 있다고? 이의 신청. 그지?
그러니까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세금을 부과했거나 또는 압류를 했거나 이런 체납 처분한 거에 대해서 승복을 못하면 상대방 국민은 이런 세금 부과 및 강제 징수 조치를 행하는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 이의 신청을 해볼 수 있다는 거야. 이의 신청은 근데 필수로 해야 돼? 임의적.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선택사항이야. 그 다음에 어디다 할 수 있어? 자, 국세청장에게 뭐 할 수 있대? 심사 청구. 국세청장한테 심사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국무총리 산하에 조세심판원이라는 기구가 있어. 그래서 조세심판원장에게 뭐 할 수 있다? 심판 청구란 걸 할 수 있어. 자, 요거 중에 요거는 어떻게 돼? 또는이야, 또는. 또는이니까 뭐야?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는 필수로 해야 돼. 이거는 필수야, 필수. 반드시 해야 돼. 이걸 하고 여기서 구제가 안 되면 그 다음에 행정소송, 법원에 소송 내가지고 싸울 수 있어. 그러면 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바로 제기 못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장한테 심사 청구를 하든지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 청구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반드시 둘 중에 하나의 절차는 필수적으로 먼저 거쳐본 다음에 여기서 구제한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건 아주 예외적인 거야. 우리나라는 행정기관이 한 조치가 위법이다 그러면 원래 바로 법원에 바로 소송 제기해도 돼요. 상급기관에다 행정심판 해볼 수도 있고 바로 소송 가도 되고 국민이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예외적으로 선택을 못해요. 소송에 앞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거쳐야 됩니다. 이거를 그 예외사항이죠. 근데 이의 신청은 필수가 아니야. 이거 그냥 선택사항. 그지? 필수인 건 뭐뭐만이다. 국세청장한테 심사 청구를 하든지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 청구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하는 거. 이게 필수입니다. 요거 중요해. 그래서 밑에 단가로 2번 행정소송 제목 옆에 놓고 뭐라고 써놨어? 필요적 내지는 필수적으로 상급기관에 구제 신청하는 행정심판을 필수적으로 거치게 돼 있다는 거지. 필요적 전치주의. 다시 한번 써놨어.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끝에 보면 행정소송은 국세청장한테 심사 청구하든지 또는 조세심판에게 심판 청구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없게 돼 있어서 필수로 거쳐야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 그 다음에 방가로 3번 하자의 승계. 이건 배운 거지? 우리가 여기를 잘랐잖아. 여기서 아까 얘기한 거 세금 부과 처분과 세금 부과 처분은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고, 그지? 그 체납 처분 강제 징수는 부과될 의무를 이행한 상태를 강제로 만들어내는 조치고, 이거는 별개의 행위로 본다. 그래서 과세 처분의 하자는 무효가 아니란 강제 징수 절차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배웠어. 그러나 강제 징수 절차 단계의 행위, 독촉, 압류, 매각, 청산 사이는 다 의무가 이행된 상태의 실현이라는 하나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들 사이라서 독촉 행위에 위법이 있으면 그 후속 행위인 압류를 취소해달라고, 그걸 이유로 압류를 취소해달라고 다툴 수 있다. 하자 승계 인정하는 거 배웠지? 앞에서 배운 거니까 둘로 나눴지. 과세 처분의 하자는 무효가 아니란 후속행위인 강제징수 절차에 승계되지 않는다. 그러나 강제징수 절차 4단계 행위 간에는 다 하자 승계 인정된다. 이미 배운 거다. 그 다음에 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는 뭐 별로 얘기 안 해도 다 연관이 배운 거고 연관이 됩니다. 넘어가세요. 판례로 볼까요? 자, 1번 판례는 뭘 나타내냐? 자, 성업공사. 옛날 이름이고 현재는 자산관리공사로 이름이 바뀌었어. 성업공사가
공매 처분을 했대. 그죠? 성업공사가 공매. 근데 지금은 이름을 바꿔서 자산관리공사로 문제 낸단 말이야. 자산관리공사가 이 공매 처분하는 권한은 누구한테 위임받은 거야? 세무서장으로부터. 그러니까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 처분할 권한은 원래 세무서장이 돼 있는데, 세무서장이 재산 압류까지는 하고 압류한 재산을 경매로 파는 거는 자산관리공사에 위임을 한 거야. 그러면 자산관리공사는 공매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청이 됩니다. 수임받은 행정 권한을 행사하는 거야. 그러면 이 자산관리공사가 공매 처분한 거 위법이라고 소송으로 싸우려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되느냐? 피고. 세무서장을 피고로 해야 되냐?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피고로 해야 되냐? 이 문제가 있는 거야. 근데 권한이 위임되면 권한 자체가 법적으로 넘어간 거야. 자산관리공사의 권한으로 이전이 된 거야. 그러니까 처분한 이때는 그 수임청에 해당하는 자산관리공사를 피고로 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세무서장이 아니라. 응? 그래서 1번 판례의 핵심은 공매처분 위법이라고 소송으로 상대방이 싸우려고 한다. 피고 누구냐? 이거야. 피고는 세무서장이 아니야. 누구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응? 성업공사. 응? 왜? 권한이 위임됐단 말이야. 위임되면 수임청을 피고로 하는 거예요. 응? 자, 1번 피고 누군지 알아둬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또 중요합니다. 2번은 제목. 자, 세무서장이 세체주 끝에 뭐해? 국세 환급 결정 또는 환급 거부 결정. 응? 그치? 환급 결정, 환급 거부 결정.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자, 이렇게 생각해. 야, 내가 세금이 부과됐어, 나한테. 그래서 내가 세금 100만 원 부과되고 내가 100만 원 냈다고 치자. 내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이 세금 부과가 무효인 거야, 내 생각에. 응? 이거 이미 세금이 부과돼서, 한번 부과돼서 냈어요. 냈는데 또 부과된 거야, 중복해서. 그러면 이 중복해서 세금 부과된 건 원래 무효란 말이야. 근데 내가 깜빡 잊고 낸 줄 기억이 안 나서 또 낸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나? 나중에 이중으로 부과된 세금은 무효고 안 내도 되는 거였는데 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돼? 말하면 국가 측의 부당이득이야. 응? 그래서 내가 세무서장한테 안 내도, 원래 이중으로 부과된 거 안 내도 되는 건데 내가 모르고 냈다. 응? 그거 낸 세금 돌려달라. 이게 환급 청구를 하는 거야. 돌려달라고. 응? 그러면 어떻게 될까? 세무서장이 돌려줄게 하고 결정해야 내가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건가? 그리고 못 돌려줘 하고 거부하면 나 돌려받을 권리 안 생긴 건가? 아니야. 언제부터 돌려받을 권리는 있어? 안 내도 될 세금을 납부한 순간부터 나는 돌려받을 권리가 이미 발생한 거고, 그리고 얼마 돌려받는지도 우리 법에 다 정해져 있는데, 내가 안 내도 될 세금 100만 원 냈다. 100만 원에다가 냈던 시점부터 돌려받는 시점까지 그 이자까지 쳐서 돌려받게 돼 있어요. 법으로 정한 게. 응? 그럼 안 내도 될 세금을 내가 납부했다면 내가 환급받을 권리는 납부한 순간부터 권리는 발생한 거고, 얼마 돌려받는지도 다 금액도 법에 의해서 다 정해지는 거야. 응? 그러니까 내가 다만 편의상 세무서장한테 돌려줘 하고 신청했다. 세무서장이 돌려줄게, 얼마 돌려줄게 결정을 해야만 내가 돌려받을 권리가 그때 비로소 생기는 거 아니야? 그냥 세무서장한테 돌려달라고 환급해달라고 신청하는 건 그냥 절차상 그렇게 하라는 것 뿐이지, 세무서장이 못 돌려준다고 거부한다 그래서 내가 돌려받을 권리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응? 그런 얘기야 여기 생겨. 따라서 이거 잘 기억해야 돼. 시험에 곧잘 나와요. 응? 곧잘 나와요. 오래된 판례들도. 자, 그래서 세무서장이 환급 결정을 내려줘야 상대방이 돌려받을 권리가 비로소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응? 환급 거부 신청을 받고 거부하는 결정, 국세 환급 거부 결정을 내린다 그래서 내가 돌려받을 권리가 없는 건 아니냐. 응? 이미 생긴 거야, 납부한 순간부터. 따라서 세무서장의 환급 결정이나 환급 거부 결정은 상대방이 환급받을 권리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아무 영향 안 주는 거다. 응? 그러니까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처분이냐 아니냐, 행정소송 대상 되는 처분이냐 아니냐 묻는데
엄청 내는 겁니다. 응? 꼭 알아둬야 돼요. 그 다음에 자, 3번 판례도 또 공부해야 됩니다. 3번은 첫째 끝에 행정관이 세금 징수를 해서 재산을 압류했대. 의무자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했다는 사실을 등기부등본에 등기까지 다 마쳤대. 압류 등기까지 다 돼 있는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람. 응? 자,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세금을 부과받은 사람이야. 근데 A라는 사람이 세금을 납부를 안 하니까 A의 집을 압류를 했어. 행정관이. 그래서 압류해서 압류 등기까지 다 해놨어. 그러면 압류 등기까지 했다는 거는 공식적으로 이 사람 재산은 압류됐다는 걸 등기부 등본에 다 기재한 거야. 그러면 재산 거래를 하는 사람은 아니 행정기관에서 압류된 재산을 보통 안 사죠. 그걸 사봐야 뭐가 될까? 꽝이야. 응? 그래도 그 재산에 대해서는 그 압류한 행정기관에 팔아넘길 수 있어요. 압류를 했기 때문에. 응? 나중에 산 사람은 거의 거기서 다 압류한 재산 팔아서 거기서 남는 돈 중에 세금 먼저 떼가고 남는 돈이나 챙길 수 있는 거야. 그지? 원래가 그런 거야. 근데 압류 등기까지 돼 있는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 마쳤다 그러지? 이 사람은 그 압류된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산 것처럼 사가지고 자기 소유다고 등기를 또 마쳤대요. 응?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은 행정기관이 한 압류 처분에 대해서 사실상의 간접적 이해만 있을 뿐 법률적인 직접적 이익을 갖는 것은 아니어서 압류 처분 무효 확인해달라고 소송할 이익이 없대. 결론이 중요해. 응? 없대요. 즉 압류됐고 압류 등기까지 다 돼 있는 부동산을 지가 샀다고 양도받아서 지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람은 압류된 걸 다 알고 산 거 아니야? 응? 그 사람은 그 전주인의 재산 압류한 처분에 대해서 무효로 판결해달라 소송으로 다툴 이익이 없답니다. 응? 중요. 3번도 중요한 얘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4번은 좀 어려우니까 넘어가고 거기까지가 주로 시험에 나온 사례들이다. 응? 주로는 아니다. 자,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래서 강제징수 부분은 조금 그러니까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게 강제징수가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더라. 응? 자주 나오진 않고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온 게 대집행하고 이행강제금 쪽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직접 강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지금까지 공부한 거. 다시 한번 질문하고 쉬는 시간 갖자. 자, 강제집행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지? 강제집행은 급박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상대방 국민에게 의무를 먼저 부과해 놓고 기간을 주고 기다려 본다. 근데 의무를 이행 안 한다. 그럴 때 행정기관이 스스로 또는 제3자를 시키거나 간접적으로 압박을 해서 장래 의무 이행 상태를 만들어내는 조치를 강제집행이라고 하며 강제집행의 세부적인 수단 4가지가 있다. 4가지 뭐냐? 강제집행의 수단,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징수 이렇게 4가지가 있다. 그지? 그래. 그래서 직접강제는 지금 말한 강제징수는 직접적인 강제수단이야? 간접적인 강제수단이야? 응? 자, 강제징수하는 거 직접적 강제수단이다? 간접적 강제수단이다? 직접적인 건 행정기관이 직접 의무이행 상태 만들어내는 거고 간접적인 건 뭔가 압박을 줘가지고 본인으로 하고 의무이행 상태를 만들게 하는 조치지. 그치? 강제징수는 직접적인 거야? 간접적인 강제야? 응? 상대방이 세금을 안 내. 돈을 안 내. 그럼 행정기관은 어떻게 해? 지금 배운 거에 따르면 직접 압류해서 경매로 팔아고 거기서 세금을 걷어가 버리잖아. 그리고 상대방이 의무이행과 똑같은 상태를 행정기관이 직접 만들어내 버리잖아. 직접적 강제수단이지. 응? 그죠?
우리가 강제 집행 수단에 대집행, 직접 강제, 대집행, 이행 강제금, 그 다음에 직접 강제, 강제 징수, 이렇게 네 가지, 이게 대집행의 구체적 네 가지 수단인데, 이 중에 대집행, 행정위원회 직접 철거 상태 만들어, 영업소 폐쇄하라, 영업하지 말았는데 이행 안 해? 행정위원회 와서 직접 영업 못하는 폐쇄된 상태 직접 만들어, 세금 안 내? 행정위원회 세금 내는 상태 직접 만들어. 이것들은 직접적인 강제 수단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행 강제금만 뭐야? 너 의무 이행 안 해? 돈 부과한다? 돈을 계속 부과해서 압박을 줘가지고 스스로 이행을 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잖아. 요것만 간접적인 강제 수단인 거야. 대집행, 강제 집행 수단 중에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행 강제 공고할 때 요거 간접적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응? 자,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즉시 강제란 조치를 하고 나서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응?